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재원과의 조용한 대화, 취조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한 주를 쉬었습니다. 모든 제작진들이 재충전을 한 만큼 앞으로 또 다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제가 한마디로 이분을 딱 소개를 하는 것보다 먼저 이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걸 보시면서 이런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시구나 한번 직접 느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희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변호사님이시니까 뭐 검찰 취조실 많이 들어가 보셨을 텐데 분위기가 좀 비슷한가요? 네, 더 제가 보통 가는 취조실보다는 네. 훨씬 더 엄숙한 것 같습니다. 엄숙해요? 네. 게다가 카메라도 있으니까 음. 떨립니다. 네. 뭐 방송 뭐 출연도 많이 하시고 하시니까. 그건 주로 이슈가 있어서 네. 그 이슈에 대해 말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오는데 오늘은 저에 대해 말을 하라고 하시니까 뭘 물어볼 거지라는 생각으로 좀 떨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변호사님 본인 이야기니까요. 더 편하게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도 기사를 통해서도 저도 뵙고 사실 처음 뵀는데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좀 간략하게 해주시죠. 늘 근데 자기소개는 비슷한 게 네. 어딜 보고 해야 되나요? 좀 편하게 저보고 그래서,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저는 말하고 글 쓰고 네. 싸움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살고 있는 이은희입니다. 말하고 싸우고 말하고 글 쓰고 싸우는. 싸우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변호사라는 직업이 그게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를 대리하든 뭐 피고인을 변호하든 혹은 민사소송에서 이제 뭐 원피고 중 당사자 누군가를 대리하든 결국은 그 사람들의 다툼을 그 자기들과 의견이 다른 세상과 혹은 상대방과 다투는 걸 대신해서 싸우거나 옆에서 함께 싸워주는 일이니까 그게 결국 싸우는 일인 거고 그리고 그 일은 결국 글과 말로 하고 있는데 제가 부업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칼럼을 쓰거나 글을 쓰거나 강의를 하는 일이니까 결국 제가 하는 모든 일은 글 쓰고 말하고 그걸로 싸우고 있는 일이 업인 거죠. 지금 하시는 이제 일은 말하고 글 쓰고 싸움하는 여자. 싸움하는 네, 사람이신데 네. 다른 저도 그랬지만 예전에 혹시 뭐 언론 보도나 기사를 통해서 접한 분들은 이은희 변호사님이 잘 나가는 대기업인 삼성을 다니다가 나오신 분, 그래서 변호사기를 택하신 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삼성을 들어가신 게 언제죠? 1998년 2월에 98년 입사했습니다. 나오신 건 언제예요? 그건 2010년 10월의 마지막 날 퇴사했습니다.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12년 정도 다니신 거네요. 12년 9개월 12년 다녔죠. 9개월. 네. 그리고 나서 바로 로스쿨을 가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몇 년 만에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신 거죠? 1, 2, 3학년 다니고 졸업하기 전에 원래 시험 봐요. 그래서 그때 시험 보고 변호사가 된 바로 경우입니다. 4년 만에 되신 거네요. 2011년도에 입학했고 3월에 그리고 2014년도 1월에 시험 보고 4월에 발표해서 변호사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한 5년 정도? 그렇죠. 변호사? 만으로 5년. 만으로.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좀 그냥 압축해서 얘기를 했지만 네. 어떻게 보면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선망하는 큰 회사를 다니다가 네. 12년 넘게 다니다가 나오셔서 또 사실 들어가기 쉽지 않은 네. 로스쿨에 들어가서 변호사가 되셔서 지금은 글 쓰고 말하고 싸우고 계신 네. 분입니다. 한땐 그게 저의 인생의 환란이었는데 네. 말하고 글 쓰고 싸우는 게 지금은 그걸로 세상과 소통하고 먹고 살고 그리고 미래를 꿈꾸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럼 아까 98년도에 삼성을 들어가셨다 그랬죠? 네, 맞습니다. 98년도부터 지난 20년 동안 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환란이 있으셨는지를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98년 그쵸. 98년 IMF가 터진 그러니까요. 직후. 제가 98년도에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네. 참 IMF 때문에 제 주변 친구들도 좀 힘들고 아버지 회사 뭐 다니던 분들 막 맞아요. 아버지들도 직장 잃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취직하기가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그러게요. 삼성 어떻게 들어가셨습니까? 마지막 대졸공채 할 때 그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SSAT라고 지금 말해지는 그렇죠. 그 시험이 도입되던 거의 초창기였다고 보시면 거의 됩니다. 초대. 네. 왜냐면 그때는 사실 그 기업들도 이제 몸집 줄이고 네. 그러면서 사실 신입 사원들 많이 안 뽑고 맞아요. 특히나 여성 사원들은 잘 안 뽑는 분위기 아니었나요? 거의 삼성을 들어갈 때부터는 거의 모든 것에서 홍일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이제 신입사원으로 제가 삼성전기 자동차 부품이라고 네. 해서 자동차 소그룹에 있는 당시 이제 삼성자동차 네. 있었으니까. 그쵸. 그쵸. 거기에 있는 이제
저기 신입사원이었는데 대졸 신입사원 중에 그러니까 학사, 석사 인력 중에 저희 기수에 여자가 저 하나였고 제가 영업으로 나중에 이제 해외 영업으로 갔을 때도 늘 그 부서의 그 대졸 직급으로 해외 영업 하고 있는 여직원은 계속 저 혼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삼성을 다녔던 12년 9개월의 삶은 혼자 여자는 아닌데 계속 제가 가지고 있는 포지셔닝에서 제가 계속 홍일점이라고 소위 불리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하는 다른 뭐 여성분들이나 네. 이제 뭐 비정규 다른 분들 계셨지만 네.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심지어 네. 해외 영업 사실 남자들도 어떻게 보면 좀 하기 힘든 일로 꼽히는 그 직업을 일을 맡으셔서 네. 했는데 원래 그럼 삼성에 좀 가고 싶었습니까? 삼성에 처음 들어가셨을 때는 굉장히 좀 만족하셨어요? 삼성을 들어간 건 당연히 만족스러운 일이었고요. 왜냐하면 삼성을 가고 싶으셨냐요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냥 취업이 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사실 뭐 취업 준비생들의 네. 마음 똑같죠. 그리고 대학을 나와서 그 여자가 4년제를 나와서 그 대기업에 입사한다는 게 어떤 백이나 다른 특별한 어떤 사정이 없는 한 좀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뭐 지금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때는 삼성을 들어가고 싶은 게 아니라 일단 대기업에 취업이 되면 좋겠어가 일단 그게 삼성이냐 삼손이냐 뭐 삼순이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라는 곳이 그 여성의 가방끈이 길어질수록 취업과는 좀 거리가 멀어지는 부분이 사실 그 당시에 매우 심했고 지금도 저는 그렇게까지 많이 바뀌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들어가는 게 자체가 네. 뭐 남자건 여자건 힘들었고 그 상황에서 더 사회 분위기가 여성에게는 더 바늘구멍이었을 취업문을 네. 뚫고 삼성이라는 회사를 들어갔는데 사실 바깥에서는 굉장히 와 정말 은희야 대단하다 이러면서 네. 정말 부러움의 시선과 어떤 축하의 이런 뭐 박수를 보냈을 텐데 회사 들어가고 나서의 삶이 사실 좀 맘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맞아요. 왜냐면 처음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가 이제 IMF 직후여서 그 산업 간 구조조정 같은 게 잘 안 되고 있을 때였어요. 뭐 자동차를 A사, B사, C사, D사가 있으면 뭐 이걸 두세 개가 했으면 좋겠다든가 하는 식으로 산업 간 재편이 막 일어날 때였는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 일은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으로도 함께 이어지는 상황이었고 제가 간 회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구조조정이 다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신입사원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갔을 때부터 그 실무수습 혹은 현장 실습이라는 이유로 이제 연말까지 라인에 각자 가서 생산 라인에서 이제 그 조립을 하든 가공을 하든 직접 생산 라인도 가셨었나요? 네, 그래서 9개월 동안 생산 라인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 그 완전 시대적 상황도 사실 힘들었고 네. 또 하는 일도 어떻게 보면 여성으로서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그러다가 2005년이죠. 사실 네. 좀 제가 또 직접 말씀드리기 그렇고 변호사님께서 직접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2005년쯤에 이제 부서에서 일할 때 부서장님이 좀 만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만진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가면서 등을 만진다든가. 여성들을 그쵸. 남자 부장님. 그러니까 일단은 저를 일하고 남자 부장님인데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손바닥에 좀 브레이저 끈이 지나가는 그런 데다가 이렇게 손을 댄다든가. 그냥 일하고 있는 사람을요? 그렇죠. 일 잘하고 있어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머리를 묶고 있으면 목을 만지고 머리를 풀으면 머리를 만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본인은 이제 되게 여러 가지로 자기 입장에서의 나름 오만 사람에 대한 격려, 원오브댐 여러 가지 중에 하나 뭐 이런 거였을 수 있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왜 자꾸 만지지가 되고 반복되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출장을 가고 그분도 출장을 가고 하니까 한 달에 근무일이 겹치는 게 이렇게 많진 않고 그런데 이제 오며 가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만 만져도 이게 한 달에 그렇죠. 몇 번 되고 이게 또 이제 쌓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미투니 뭐니 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상식이 좋아졌다? 상식의 수준이 높아졌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만 해도 그게 성희롱, 뭐 직장 내 성희롱 이런 개념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지라고 하면서 좀 불만이 있고 이랬지만 주변에 얘기하면 이제 선배들이 아 네가 대졸 여사원인데 응? 그런 거 항의하면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까칠해서 니네과 애를 뽑겠니? 이런 얘기하고 저 요즘 마셔도 될까요? 네, 됐어요. 너 앞으로 들어올 후배 생각해라. 그렇죠. 취조를 당하는 주제에 제가 막 커피 아, 마시고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막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말하는 게 뭐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또 생각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참아서 거의 한 1년 만에 1년을 참았는데 그
해외 출장을 갔던 길에 유럽 출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뭐 브루스 추자고 끌고 나가고 싫다고 하는 중에 뭐 실랑이가 일어난다든가, 뭐 이제 거래선에서 PPT 같은 거 발표하고 나오는데 엉덩이를 손으로 친다든가, 귀에 바람을 불면서 뭐 상무님을 잘 모셔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알렸는데, 그때부터 이제 업무가 주어지지 않고 좀 기다려라라고 하면서 이제 뭔가 대기 발령 아닌 대기 발령, 발령대기 뭐 이런 상황에 놓여요. 그러니까 저는 점점 불안해지고 나중에 이제 중간에 얘기를 하니까 고가도 이상하게 나와서 인사팀에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도 조직 부적응이다라고 얘기했다가 외부에 알리겠다 뭐 이러니까 말을 잘못했다 뭐 이러면서 고가를 바꿔주고 막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막 일어나요. 그 해 6개월 동안. 아까 말씀하셨지만 변호사님이 혼자 당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맞아요. 피해 여성 직원들도 있었을 텐데, 네, 맞아요. 그럼 당시 옆에서 같이 이렇게 맞아요, 뭐 대리님 뭐 같이 저희 해요, 뭐 이렇게 좀 돕는 사람들은 없었나요? 사실 그건 지금도 안 되잖아요.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금도 안 되는 걸 그 당시에 기대하는 건 훨씬 더 어렵고요. 회사에서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일어나는, 좀 이제 상황이 극단적으로 펼쳐지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거는 국소적으로 이렇게 뭔가 덮여요. 그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그거를 같이 싸우기에는 생존의 자리에서 그동안 당한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는 IMF 때 그 고등학교를 나와서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던 그 여직원들 직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직군을 다 아웃소싱합니다. 왜 여직원들에게만, 왜 고등학교를 나온 굳이 여성인 직원들을 대상으로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 아무도 항의하지 않아요. 상황이 이 정도인데 너도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잖아. 네, 저도 당했어요. 이러면서 동조하는 건 사실상 어려운 일인 거죠. 그리고 그거 이해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이랑 거대한 네. 회사에 맞서서 네. 괜히 혼자 싸우는 네. 게 사실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이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서 모두 네. 이겼습니다. 네. 당시 그 부분도 굉장히 지금 언론에서도 주목을 하기도 했었는데, 당시 딱 승소를 했을 때는 결과에 만족을 하셨나요? 지금도 이제 의뢰인들이랑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당사자들은 되게 한참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기기 전까지는 늘 심장이 콩닥콩닥해요. 과정. 예, 왜냐면 이게 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제 이겨. 그럼 굉장히 기쁜 게 아니라 이게 단가? 이제 이런 생각이.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네. 싸웠는데.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기쁘긴 하죠. 너무 다행이죠. 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막상 이겨서 뛸 듯이 기쁘고 한참을 기뻤냐고 물어보면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이겼는데 그럼 회사가 미안하다.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고칠게라고 하냐면 그렇게 안 하니까. 그거는 제가 다녔던 회사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수많은 소송들의 대상이었던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이제 그 전에 인권위를 간다든가 뭐 소송을 시작했던 지점들에서는 이제 뭔가 언론들이 좀 주저주저 하면서 써주는 곳들이 뭐 별로 없었는데, 이기면서는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상파? 뭐 혹은 공중파라고 불리는 언론들? 네. 죄송합니다. 웃겨요. 아닙니다. 갑자기.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그때 생각하니까 무흐하네요. 흐뭇한데. 네. 다시 생각하니까 많이 기분이 좋으시죠? 네, 왜냐면 네. 그날만큼은 이겨서 이겼던 날. 이겼는데 취재가 왔다고 앞에 나와달라고 했던 그런 날들의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웃겼고, 네. 그래서 이제 이기고 나니까 이제 취재를 왔어요. 그런데 그쯤 되니까 이제 좀 기뻤던 거죠. 그때 알려주고. 이제 비로소 실감을 하셨군요. 너무 다행인 건 그 네. 덕분에 회사가 항소를 하나도 안 했어요. 재소송이 다른 일반 노동사건과 달리, 삼성 노동사건과 달리 한 4년 만에 끝나요. 그러니까 1심에서도 그냥 다 끝난 다 거군요. 회사가 너무 이게 좀 어쨌든 회사도 뭔가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다행히 회사가 그건 멈춰요. 항소는. 그러니까 왜 회사를 나가셨어요? 더 안에서 싸우거나 다니실 생각 보란 듯이는 안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싸웠고, 싸우되 안에서 싸우는 게 더 나았기 때문에 그냥 다녔던 거예요. 싸움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삶이 이어져야 되는데, 제가 4년을 놀았잖아요. 그 앞에 왕따 당해서 일 안 했던 시간까지라면 한 5년 정도를 일을 안 했는데,
그러는 사이에 제가 이제 전자 부품을 파는 일을 했는데 핸드폰이나 뭐 이제 텔레비전 이런 데 네. 들어가는 그러면 그 텔레비전은 어떤 변화가 있었겠어요. 5년 동안. 일에서 떨어져 있던 시간 그럼요. 동안. 그리고 세계 시황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제가 또 더구나 이제 다루던 시장이 미주, 구주.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업계를 선도하는 지역인데 제가 과연 이렇게 된 상황에서 돌아갔을 때 원래 하던 본업에서 내 후배들을 지시하고 업무 지휘하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저는 행복할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으로 굳어지면 또 이게 좋은 본보기가 될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니어서 그럼 이제는 내가 할 몫은 내가 했으니 나는 이제 내 인생을 다른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스쿨을 이제 진학을 하기로 결심을 하시고 네. 저희가 좀 또 조사를 해봤지만 이렇게 책도 많이 쓰시고 네, 삼성을 맞습니다. 살다 예민해도 괜찮은 그 뒤에 쓰신 이거 다 사연 있는 책들이에요. 네. 2주 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리하고 10월의 마지막 날 회사를 나오고 로스쿨 면접 보고 네. 여행 잠깐 갔다 와도 시간이 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사회평론에 가서 PT를 해요. 직접 영업을 하셨군요. 네, 역시 영업을 하셨기 때문에. 마케팅 포인트는 여기다 막 이렇게 해서 사장님이 결정해 여기 한번 내보자라고 해서 그래서 로스쿨 1학년 때 책을 쓰신 거예요? 네, 3, 4월에 제가 원고 써서 넘기고 로스쿨 1학년이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바쁜 시기라고 들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그렇게 빡센지 몰라. 아, 제가 이런 단어 써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공부가 이렇게 빡센지 뭐 몰라서 싸우시니까요. 수업 외에는 시간이 남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후 눈물겨운 나머지 2학기와 2학년 막 3학년을 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낸 책이었고 네. 그래서 1학년 말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 후 제가 변호사가 되고 나서 이제 그게 개업 기사가 났어요. 그랬더니 이 예민해도 괜찮아는 편집자가 와서 이런 책을 내보고 싶노라. 그 뒤엔 바로 네, 들어왔군요. 책이. 그게 봄이었는데 변호사 이은희가 만나는 이은희들 책을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 책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책이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법학 공부를 사전에 전혀 안 하셨기 때문에 더 힘든 과정에서 네. 책까지 쓰시면서 어떻게 초스피드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착착착착 진행을 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을 하십니다. 그렇게 변호사가 되시고 맡았던 사건 역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사건, 네. 뭐 많은 사건을 수임하셨겠지만 저희가 아는 사건들만 해도 굉장히 좀 사회적 파장이 있는 사건인데 네. 대표적인 것만 좀 꼽아보면 저희 스튜디오에도 나왔었는데 전직 유도 선수 신유용 씨, 네, 맞아요. 유도 코치한테 네. 이제 성폭행을 당했다고 네. 직접 이야기를 했던 분, 그리고 이제 유튜버죠 양혜원 씨, 네, 맞아요. 이제 뭐 촬영 과정에 성추행이 네. 있었다고 하셨던 분, 또 박유천 씨가 이제 성폭행을 했다고 했던 여성,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났지만 이제 반대로 이제 박유천 씨가 네. 고소를 했죠. 네. 무고죄로. 그 무고가 무죄가 난 거죠. 그렇죠. 무고가 네. 이제 무죄가 난 그 이후에 네. 그런 일들을 맡으셨는데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직접 주로 많이 찾아오시나요? 아무래도 이런 네, 아무래도 많이 찾아오시고 사실 여기에 막 빠져 있는데 제가 네. 제법 굵직한 노동 사건 같은 아, 것도 또 해서 있습니까? 막 이겨서 저희 제법 잘하는 변호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방송이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셔도 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업을 제가 잘하시네요. 네. 운이 좋은 편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그 앞의 시기는 무척 험난했지만 이 히스토리들이 되게 많이 힘이 돼서 비슷하다라고 느끼시거나 혹은 이런 부분에 이해도를 가져줄 거라고 기대하시는 의뢰인분들이 믿고 찾아와 주시고 그 상담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덕분에 그 변호사로서 살았던 시간은 5년 정도인데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다른 분들보다는 좀 다른 분들도 하고 싶어하는 사건들을 많이 할 수 있었고 또 그런 것들 속에서 성취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거죠. 저희가 그 방금 맡았던 지금 다른 사건도 많이 하신다고 네. 하지만 지금 많이 사회적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네. 사건 지금 몇 가지만 지금 꼽아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사건인데 저도 이제 신유용 씨를 저도 직접 네.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해봤지만 아, 당시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기억이 남는 게 이 사건을 신유용 사건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사실 뭐 우리 그동안 지금까지 무슨 이제 가해자들 이름 위주로 네. 기억을 하잖아요. 피해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너무나 피해가 된다라는 건 맞는 생각이기도 하지만 네. 잘못된 생각이기도 해요. 그런가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나를 가해한 사람이 그거를 수수방관했던 어른들의 사회가 부끄러워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내가 용기를 갖고 이 사건을 얘기했고 그런 내 얼굴은 떳떳해. 내 이름도 떳떳해. 그러니 내 이름 석자를 내가 향후 살아가면서
나를 만날 때 나를 그런 이름으로 기억해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사건 당시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떻게 보면 맞아요. 피해자의 아픔이나 사연들을 좀 잊기 마련인데 그런 의미에서 아마 신유영 선수도 본인의 이름 사건으로 좀 기억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본인은 거기에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저는 이 피해자들의 용기에 우리 사회가 빚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사실 그거는 신유영 선수만이 아니라 자기 사건을 어쨌든 수면 위로 올려서 자, 내가 비록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게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그 젊은 여성들에게 혹은 나이가 있는 여성이라 하더라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게 1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해자들이 자기 사건을 얘기하고 그 처리되는 과정을 한마디로 공유하는 쉐어링한다고 하죠. 그 과정을 함으로써 사회는 조금씩 진일보해요. 수사기관도 다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법원도 좀 더 절차라든가 피해자의 어떤 입장을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건이 그렇게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 사건들은 이제 이렇게 수면 위에 올라오지 않는 사건들도 이렇게 조금씩 다 영향을 받아요.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우리 신유영 선수 같은 경우에 내 이름 석자를 나는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나는 장래 연기자를 꿈꾸는 그런 사람인데 내 이름 석자를 만날 때 이왕이면 내 이름을 저 불쌍한 아이, 저 가여운 아이, 저 가여운 피해자 이렇게 부르지 말고 나를 좀 당당한 이름으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건 거죠. 그 부분의 의미를 좀 우리 사회가 그대로 그 의도 그대로를 소화할 수 있을 때 그때 조금 성숙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성폭력 사건이 이제 작년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네. 자신의 피해를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씩 여성들이 이른바 미투 운동이라는 이름 아래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이후에 또 하나 문제가 된 게 사실 2차 가해 문제예요. 특히 맞아요. 악플 문제도 그렇고 그런 사건 그런 부분이 가장 불거졌던 게 이 양혜원 씨 사건이 대표적이지 않나 싶은데 어떠세요? 네. 오늘도 이제 뭐 악플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 고소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양예원 씨가 그 돈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돈을 받고 하는 소송이 아니라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선임계를 내려면 경유중지를 뭐 구입해서 선임계를 붙여내고 이런 게 그렇죠. 있어요. 네. 그거 간신히 마련해 와서 1, 2차 이렇게 돈 정말 되게 조금씩 받은 상황이에요. 근데 피해자는 왜 이거를 이렇게 하고 싶고 이걸 할 수밖에 없을까를 생각해 봐야 하고 이거를 하면서 느낀 게 한국 사회 수준이 이 정도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 악플을 읽다 보면 처벌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어떤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이런 말들을 배워서 이런 썩은 말들을 뱉어내는 걸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주변과 오프라인 상에서는 어떤 말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달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그걸 이야기라고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심지어 고소를 했어요. 그러고 나면 전화가 와요. 막 이제 자기가 고소를 당했는데 저기 사과할 테니까 지금 사과했으니까 됐죠? 고소 취하해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해요. 자기가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막 이러면서 엄청 당당하게. 그랬을 때는 그래 놓고서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조회를 막상 이제 제가 이제 고소를 하면서 이게 한 번씩 클릭을 해보면 한 분이 1900개를 쓰신 분도 있어요. 굉장하지 않나요? 그것도 참 대단하네요. 예, 이 분에게만 1900개를 쓴 거예요. 양예원 씨에게만. 근데 자기는 직업이 있으신가요?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해요. 폐지 줍는 할머니부터 뭐 그런 이상한 남자분들도 있고 이상한 여자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대생이라고 하는데 자기 돈이 없으니까 용서해줘라. 어떻게 이렇게 본인이 준 당당할 수가 상처도 생각을 있지라는. 해야죠. 예. 그래서 제가 2차 가해가 얼마나 더구나 여러 사람에 의해서 일어날 때 혹은 익명성을 통해서 일어날 때 이제 그걸 보면서는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가 너무 큰 숙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인터넷에라도 글을 쓰는 글 자체는 자신의 말씀하신 의견이고 이야기인데 네. 자기가 한 말에는 책임을 져야죠. 맞아요. 네. 그거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반드시 그리고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차 피해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한 몰이해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한국 사회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거를 형사법적 우유를 떠나서 이걸 다 어떻게 죄로 우유를 하겠어요. 민사적인 어떤 차원에서 그 배상액을 굉장히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판결 금액을. 그러니까 뭐 합의 금액을 올려야 된다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더구나 이제 왜 자기가 돈이 있기 때문에 대리인을 선임해서 그 대리인 뒤로 숨어서 피해자가 말을 하고 피해자의 주변에서 조력했던 사람들을 굉장히 그 공경에 빠뜨리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어떤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불법 행위로 더 의율하고 사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그러한 불법 행위를 불법 행위로 명명해서 그거에 대한 배상 책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물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아직 한국 사회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갈 길이 멀지 않나 싶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박유천 씨 네. 이제 사건인데 사실 네. 거기서는 좀 뭐랄까요, 좀 피해자에 대한 편견 이런 게 우리 사회에 좀 드러났다고 보는데 오히려 수사받는 과정에서는 보면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한류 스타가 왜 당신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말이 한류 스타가 왜 당신 같은 네. 사람을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같은 그거를 질문에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질문들을 해요. 그건 경찰도 뭐 검찰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그거는 또 사실 검경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사회 곳곳에서 그 사람을 좀 조력하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그 사람과 상담을 하면서 뭐 변호사들도 상담을 하면서 다 물어보는 얘기인데 그게 그 당시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냐를 묻는 것과 한류 스타인 땡땡땡 씨가 굳이 당신에게 왜 그랬다고 생각하나요? 같은 이 질문은 그렇죠. 사실 목적은 같을지 모르겠지만 피해자에게 주는 벙함, 뭐라고 해요? 충격? 그건 너무 다른 거죠. 질문 자체가 상당히 폭력적이죠. 네. 전제 자체가 깔려 있는 거. 네, 그리고 법정에 나와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뭐 허리를 돌려서 뭐 삽입이 안 되게 할 수도 있지 않았냐라든가 뭐 왜 생리 중에 당했다는데 피가 솟구쳐서 천장에 튀지 않았냐 뭐 이런 말들을 이럴 때는 그래 뭐 이게 아무리 공방이 오고 가는 과정이지만 저 정도는 공부를 하고 나와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나. 우리 적어도 이 재판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근데 물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니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저 박유천 씨 사건을 하면서는 너무 생각이 많았어요. 피해자가 고개 숙여야 하고 피해자가 당당할 수 없고 제가 저 사건 하면서 피해자 2차 피해가 너무 심해서 이제 저희 피해자에게는 어쨌든 저에게는 그 기록을 보고 그 사건을 했던 저에게는 저의 의뢰인이 피해자가 맞고요. 저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명명을 일단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너무 심해서 제가 그 연예인분의 DC 갤러리나 이런 걸 항상 들어가서 봤어요. 그걸 점검하느라고 보면 피해자의 이름, 사는 곳, 뭐 주소지 법정에 다 방청을 해서 그런 걸 적어가서 거기다 막 적습니다. 그게 팬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그걸 팬이라고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박유천 씨만이 아니라 사실은 동방신기 왕팬이었고 막 정말 저 엄청 좋아했어요. JYJ 막 후원하고 막 이랬던.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아 진짜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 기자회견 나중에 이기고 할 때도 제가 기자분들 앉혀놓고 처음에 했던 사회보면서 했던 말이 첫 번째 팬미팅을 1대1 팬미팅 유일하게 내 인생에서 할 수 있었던 그 팬미팅 법정에서 했다. 유감스러운 사건이었다라는 소회를 밝혔는데 그거는 제가 무슨 일부러 그게 한 게 아니라 제 진심이고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가 그분의 팬이었지만 그 사람을 좋아하는 방식이라는 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게 그분이 어쩌면 잘못했을 수도 있는 그 상대방의 이런 어떤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의 일신상의 정보를 다 공개하고 막 그 사람의 사는 곳을 공개하고 막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살아온 어떤 삶의 이력에서 공개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그런 것들을 막 공개해서 자기들끼리 엄청 뭔가 비난을 하는데 그게 다수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방청을 오신 분들 중에도 다 똑같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일부 그런 분들의 행위를 과연 팬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팬심이나 사랑으로 볼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었어요. 지금 사실은 짧은 변호사 생활 동안 맡았던 굉장히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을 좀 계속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늘 쇼크 중, everyday new shock. 그러면 그런 사건을 어떻게 좀 맡으셨으니까 네. 좀 대표해서 사실 이런 사건을 본인이 직접 당했을 때는 사실 물론 법적인 도움 받는 게 사실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먼 일이잖아요. 재판이건 뭐 수사당국에 간다는 사실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자기가 이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이거는 꼭 성폭력만은 아닌 것 같아요. 노동 현장에서의 폭력도 마찬가지고, 뭐 폭언도 마찬가지고, 가정 폭력도 마찬가지고 그 당한 일을 입은 피해를 일단 객관적으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세하게.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이 되게 왜곡될 수도 있고 오염될 수도 있어서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다른 물증 같은 게 나오면서 이 신빙성을 탄핵당해요.
그래서 사건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기도 잊어버리는 것들이 생기고 혹은 자기도 객관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쓸데없이 자책하고 혹은 쓸데없이 본인을 합리화하고 하는 것들이 다들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 좀 정리를 빨리 빠른 시간 안에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전문가를 만나 상담하는 건 것 같아요. 그래야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 뭘 또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 부분의 첫 스텝이 완전히 뒤엉켜서 응당 처벌됐어야 마땅한 사건이 잘 안 되는 것들도 많고요. 혹은 되게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서 본인의 피해가 많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이제 뭔가 좌절하니까 일단 쓰고 봐요. 인터넷 같은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이러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변호사님 모시고 얘기를 시작한 지가 벌써 어느덧 50분이 지났습니다. 진짜요? 깜짝 놀라시죠? 네. 여기 앉으시면 대부분 그쵸. 그렇게 시간 빨리 일어나시 모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또 이제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끝으로 변호사님이 예전에 회사 다니실 때 겪었던 그런 어려움, 아픔 그런 걸 좀 비슷하게 지금 겪고 계신 분인데 말을 못했거나 아니면 실제로 어떻게 보면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우리 사회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의 힘든 시간이 앞으로 무엇으로 작용할지 잘 몰라요, 사실. 그래서 지금 힘들어를 보기보다는 내가 지금 이 싸움을 왜 하는가 혹은 왜 해야 하는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충실히 들여다보면서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고 경험을 쌓아가는 시간이다 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좀 노력해야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때론 사건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연장되기도 하고 다른 일로 나아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싸움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한 건데 나중에는 싸움에 잡아먹히게 된단 말이에요. 슬픔과 힘든 분노의 이제 자기의 모습이나 원 사건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지 않게 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셨으면 좋겠고 저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이거는 저의 바람을 하나만 더 붙이고 싶은데 저는 삼성을 이기고 나온 변호사로 기억되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타이틀을 버리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당연히 그거는 영광된 저의 과거의 훈장 같은 거니까. 그런데 항상 저도 현재를 충실히 살고 싶고 현재로 기억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삼성 이기고 나온 변호사인 것보다는 사건 끝내주길 잘하는 변호사. 이은희한테 가면 정말 사건도 잘하고 뭔가 다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이더라 같은 평가를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평가를 받고 싶고 현재의 평가에 기반해서 미래로 나아가고 싶은데 그게 지금 싸우는 다른 분들의 삶에서도 그런 기조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잘 공유되고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오면 좋겠어요. 훗날 꼭 그런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하신 말씀들이 지금 아마 혼자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께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좀 잘못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 더 당당하고 어떻게 보면 지탄보다 그들에게 더 응원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하루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